예, 가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날도 많이 쌀쌀해지고 쓸쓸한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들은 가을 안 타세요? 너무 근데 진부한 멘트 아니에요? 이게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을 진짜 진부한 정도로. 멘트로 제가 답을 받을게요. 저는 가을 안 타고요. 살이 쪄요. 오늘 그 주제가 결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에 20, 30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아마. 비혼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데요.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내 인생에 결혼이 없는데 결혼할 사이 안 할 사이가 어디 있어. 같이 사는 건 괜찮고 결혼은 안 되는 거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산다면 그건 사랑 때문이고 난 그 사랑을 법과 제도로 묻고 싶지 않아. 개인의 감정의 일에 국가가 관여하는 게 싫고 그게 내 가치관이야. 법과 제도로 묶인다는 건 보호받는 일이기도 해요. 그게 왜 나빠요? 나쁘다고 안 했어.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거라고. 고. 이것만 먹어. 아, 다이어트 하시나 보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젊은 세대들. 결혼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들은 스스로를 비혼주의라 말하며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당당히 밝힌다. 시월드, 경력 단절, 가부장적인 가치관, 그리고 2억 3천만 원이라는 결혼 비용까지. 점점 결혼의 매력은 이 시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차라리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 결혼 안 하는 게 죄인가? 비혼을 선언하는 젊은이들은 비정상으로 불리기를 거부하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며 만들어간다. 붓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붓다 인사이드. 비혼주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용어 정리부터 했으면 하는데요. 유 교수님, 그 비혼과 독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비혼은 일단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결혼 의지를 가지고 안 하겠다는 건데, 독신 그렇지만 이제 뭐 이 성생활이라든지 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또 구성할 수 있는 거. 예컨대 결혼만 안 하는 거지 계약 결혼 뭐 이런 것들, 동거 이런 것들. 제도적인 제도적인 혼인만 안 한다. 예, 혼인 사양만 안 그렇죠. 하겠다라는. 결혼 제도에 편입 안 되겠다는 그런 뜻 같고요. 근데 이제 독신은 이제 우리 스님처럼 결혼 자체 무소의 불처럼. 그 동거 이런 거 전부 필요 없는 거. 외워주세요, 선생님. 혼자 아니 우리도 동거를 합니다. 동성동거, 동성동거. 그게 승가가 4인 이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님들은 다 큰절에서 이렇게 동성동거를 하고 여기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성 동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혼하고 독신은 이제 개념 구별이 되는데 비혼하고 또 미혼하고도 다른 거죠. 미혼은 이제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안 했거나 못한 케이스. 의사는 있는데 의사는 충분히죠. 하고 의지는.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정리가 되네 진짜. 그게 사실 이제 전 법률가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결혼이라는 게 사실 혼인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계약이에요, 계약. 서약을 하자.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비혼이라 하면 혼인이라는 계약은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책임을 지지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책임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재반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사실 제 주변에도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찰이야말로 초고령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를 넘은 그러한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붙일 때 내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뭐 이런 식의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즘은 너무 결혼하라고 닥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서 갔다가 이렇게 1+1으로 돌아오는 수도 있고 이게 더 피곤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세대예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불과 한두 세대 만에 무조건 밀려서라도 우리 좀 그쵸. 옛날 네. 말 하면 이게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똥차가 가야 새차가 간다. 이래서 밀려서 시집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불과 네. 한두 세대 전에 지금도 있었던 있습니다. 얘기인데 저는 먼저 가라 그랬는데 저는 동생 먼저 시켰어요. 여동생이었나 보죠? 아니요, 남동생. 남동생인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제가 같이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요.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는 비밀. 음모론. 그건 비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인 계약이고 그게 제도니까 말하자면 독신주의는 이게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지만 비혼주의는 이제 사회적 제도 또는 계약으로서의 결혼을 안 하겠다. 뭐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특히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든지 이 뭐 부모로서 인정받는 이런 인정의 리추얼이 이제 결혼인데, 근데 이제 아까처럼 비혼으로 했으면 그런 이제 인정의 과정을 안 거치는 거죠. 예, 그 문제가 이제 사실 쟁점이 아마 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비혼이나 미혼, 독신은 그렇다 쳐도 뭐 그 경계가 좀 모호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뭐 결혼할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게 또 한 번 비혼했다가도 또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근데 지금 이 비혼의 추세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속에 그러니까 사회 관계 속에 소위 얽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얽히지 않 관계 속에 어떤 들어가고 성향의 싶고 문제예요. 관계가 굉장히 버거운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의 자유 이것을 더 이제 선택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집안 대 집안 예, 결합이라는 그렇죠. 문화가 그럼요. 좀 달라서 예. 서양하고도 또 다르겠네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저번에 왜 저희 그 초고령 사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 그러니까 자녀 수 줄어들면서 그렇죠. 부모 이제 부양해야 되는 양가 부모들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이제 책임, 부양 책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사실 버겁게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래 살게 되는 부분도 있고 성장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는 예전 같으면 뭐 한 30살 이러면 유치원 다니는 애도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한 시절인데 지금은 30살에 뭐 시집을 가요. 그다음에 결혼을 장가를 가요 이러면 조금 빠른 거 빨리 아닌가? 결혼했죠. 이런 그렇죠. 정도 생각이 네. 있을 정도로 의식이 맞아요.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관통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30살 정도 되면 눈이 돌아서 결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객관화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30살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박 교수님 그 뭐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비혼에도 자발적 비혼이 있고 비자발적 비혼이 있다면서요?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즐기고 싶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나는 결혼 안 하겠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발적 비혼인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슬픈 일이네요. 너무 사회적으로 슬프죠. 가장 일반적인 게 사실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 아까 뭐 2억 3천만 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 이제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이제 뭐 사실은 지금 결혼만 뒤로 미뤄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도 사실은 점점 뒤로 밀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계약에는 부양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은 최소한의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면 그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해놓고 하려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넘기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뭐 그 리처드 샌넷이라는 사회학자가 미국의 근속 연수를 보면 평균 1.4년이라는 거죠.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계속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삶들이 계속 이제 떠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존의 조건을 대단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대단히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그렇죠. 아까 키우기도 하고 네. 부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삶 자체가 집안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자기도 이제 불안정한 삶 속에 그걸 벗어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자신감 아까 그게 이제 비자발적 비혼 뭐 이런 구조적 비자발적 배경이 비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 개인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또 이런 차원이 반영된 측면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꽤 뭐, 많이 반영된 거죠,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혼의 그 어떤 원인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일단은 같아요. 뭐, 다를 예, 것 같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 그 네. 생계를 책임져야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그렇지. 같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여성 취업하고도 사실 관련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유리천장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일종의 전문가로서 직업인으로서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더 매진하다 보면은 시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겠다라고 해놓고 덤벼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지나서 이제 기회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저희 그 주변에 그런 이유 때문에 혼기를 놓친 여성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비자발적 비혼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그 관계의 버거움, 그 다음에 무슨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처럼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딱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나한테 어떤 험난한 삶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시월드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게 여성들에겐 시월드이긴 하지만 남성들에게도 사실은 요새는 왜 처가에 가서도 예전엔 처가 가서 예전 같지 대접받았지만은 요새는 대접받기 힘들거든요. 같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남자도 여자도 다 사실은 이 관계가 주는 부담이 굉장히 적지 않은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를 너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결혼을 안 하면 평균 보통 사람보다 몇 년은 저는 더 사는 것 같다라는 걸 한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복과 머리 스타일이 정해져 버리면 여기서도 몇 년 이상은 더 사는 것 같다. 그 시간을 집중해서 투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가 유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장애가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에 걸리면 물론 육아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육아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육아나 안 그러면 시댁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거부하는 반응들이 여성에게 좀 더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비혼주의를 이제 뭐 다른 말로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얘기가 욜로족인데 이게 이거의 약자도군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살지 왜 결혼을 하냐 이건데 저는 이 당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결혼도 해보고 애기도 낳아보고 다 경험해봐야지. 그러니까 욜로라는 게 꼭 비혼을 표현한다라는 말은 저한테는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비혼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게 사실은 욜로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의미이긴 하죠. 저는 욜로가 비혼보다는 출가 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진정 자신이 원하는 거에 올인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비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거나 이런 걸 용인하기 때문에 비혼이 성적인 부분에서 뭘 이걸 거부한다거나 안 그러면 자녀에 대한 거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는 비혼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을 때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 자체도 용인하는 문화로 바뀌어버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국군화는 제도에 대한 거부인 거지 욜로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제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관습에 대한 거부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 인간관계들이 주는 버거움에 대한 관습에 대한 거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밖에 있고 싶은 욕구 예.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그렇죠. 충분한. 맞아요. 네. 과거에는 그걸 안 하면 살기가 힘들었는데 가족을 꾸리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은 혼자 살아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물적 기반, 기술적 기반이 다 돼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다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그렇게 선택하기 쉽죠. 사실 문제의 근원을 자꾸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유교라는 공동체적인 구조가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유교 문화 안에서는 집안 대 집안끼리의 결혼이지 절대 개인 대 개인끼리의 결혼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또 나이 나오는 것 같은데 러브 스토리 이런 거 보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이 반대를 하거나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데 흙 뿌리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래서 가치관이 지금 변화하는 문제 그 부분이 지금 핵심에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어른들이 너무 속절없이 쉽게 물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이거를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힘으로 어떻게 밀리는 그게 건지 아니면 문화 현상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갈 이제 수밖에 없다는 건지. 제도, 그러니까 이 결혼도 가족 제도 일부인데 제도라는 건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결혼 지금- 얘기 계속 네. 되고 있는데 저기 혼인율 뭐 좀 예,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비혼율 또는 혼인율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게 비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그건 그 내심에 관한 문제니까. 또 뭐 비혼하고 만혼, 그러니까 늦게 결혼한 것도 혼재해 있고, 또 뭐 비혼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에 관한 것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결국 혼인율이나 아니면 1인 가구 증가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1인 가구가 약 520만 가구네요. 전체의 27%입니다. 상당한 겁니다. 4분의 1은 없는데요. 그게 2015년 네. 통계고 2017년 통계는 28.6%예요. 예. 여기 뭐 독거노인이나 황혼이혼도 포함이 됐겠는데 혼인율은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혼인 건수가 2011년부터 하락세를 보여서 2015년까지는 연 30만 이상을 유지했는 30만 건 이상을 유지했는데 2016년에 처음으로 30만 건 미만으로 떨어지고 작년도에는 이게 급기야 한 25만 8천 건으로 줄어들어서 참 뭐 문제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이 통계.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2008년도에는 68%였다가 불과 10년 만에 작년도에는 48%로 20%가 떨어졌어요. 이 추세는 참 굉장히 급격한 하락세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세에서 24세까지 남녀 한 2,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게 남자가 18%, 여자가 7%,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비율이 남자가 33%, 여자는 55%, 반이 넘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성이 결혼에 훨씬 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여성 있겠네요. 억압적 사회 구조하고 아마 그렇겠죠. 굉장히 임신과 네, 육아의 예. 문제가 그러네요. 걸림돌이 되겠죠. 예. 임신, 육아, 그다음에 사실은 또 이제 그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시월드와의 관계 이런 그리고 것이죠. 육아도 요즘은 예전과 달라가지고요. 예전이 약간 방치형 모글리 같이도 키울 수 있는 육아가 있었다면 지금은 안 되죠. 지금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엄마만 붙는 게 아니고 시어머님
아니 시어머님이 아니고 친정 어머님까지 준조세 비슷하게 이렇게 다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라서 이게 보통 큰 일은 아니죠. 사실. 이제 한번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거부하고 비혼족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 때 한번 저희 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변호사님부터 왜 아니 그냥 뭐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유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세대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아시는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운명의 짝을 만나서 종소리를 듣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모범 지금 답안을 제가 해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37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굉장히 37에 그쵸. 그 시절에는 한 보통 평균 결혼 연령보다 한 10년 정도 그렇죠. 있다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제가 30살에 검사가 법무관 생활 3년 할 때는 또 뭐 저 양구도 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군대 같은 예, 왔다 갔다 해야 그런 되죠. 원인도 있고 뭐 제대하자마자 이제 법무관 제대하자마자 검사로 지방에 대전지검에 발령을 받아서 지방 생활하니까 바쁘기도 하지만 이게 뭐 선보려고 주말에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뭐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건데 37살에 저는 아직도 날짜를 기억하는데 8월 15일 날 저희 집사람을 딱 처음 봐서 2달 반 만에 10월 30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 웨이팅. 위험한 발언인데. 언제든지 이제 나이가 찼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하지 말고 저희 집사람 봤을 때 이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오고 이게 무슨 인물이나 학벌이나 무슨 뭐 재산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조금 차원이 다른. 포장하려고 해도 늦었습니다. 비교당해서 안 되겠는데 저는 이제 기억 못하는 날. 이제 저는 특히 부친이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 동생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부친이 계실 때 결혼해 주는 게 최고의 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이 이 결혼이라는 게 과거에 가면 부족과 부족 간에 혹은 가문과 가문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이 사람의 교환을 통해서 이제 우애를 쌓는 돈독해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거든요.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도 계속 그 육아에서 그게 남아 있어서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해줘야 이제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최고의 효도가 되고 또 부친으로서는 의무를 당신의 의무를 살아있는 동안의 의무를 다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이시네요. 몇백 년 된 종가에 사실은 엄청난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이 제 박사과정 이제 한참 공부할 때인데 그 뭐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알고 결혼추진위원회 우리 학과 후배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선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은 자꾸 째깍째깍 가고 또 내 동생은 이미 대기가 딱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변명이 여지없이 이제 결혼을 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동호회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천리안 얘기 잠깐 나왔었죠. 천리안 불교동에 제가 시사 회장할 때 부회장했던 친구가 제 와이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었던 친구고 뭐 종교도 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뭐 결혼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선 몇 번 보는데 선 본 사람들랑 사실 이렇게 잘 마음에 잘 안 땡기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 그냥 내가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프로포즈도 친구처럼 살자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이게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분 다 약간 연식이 보이는 종교 문화 구조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종교에는 영생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그쵸, 않는다라고 하는 영생관이 있는데 유교는 마치 자선을 통해서 꺾고지 하듯이 그래서 개나리를 꺾어 놓으면 그 또 다른 나무로 되고 이렇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영생한다라는 구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000가지 죄 중에 불효가 으뜸이고 불효 중에서는 자식 없는 게 최고다. 뭐 어떤 게 생각이 있는 거냐면
유교라고 하는 배경 문화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성인도 아니고 원인 쌓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불과 한두 세대 전 사고 방식이었고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선택 사항이 됐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변화죠. 양자를 해서라도 대를 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리고 양자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게 아니고 가장 지친 중에서 장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이었는데 지금 비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끔찍하죠. 그 지금 스님은 이제 유교의 그 단절. 언어를 빌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제 궁금한 게 스님 이제 뭐 아주 성스러운 독신을 선택을 하셨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 개인적으로는? 모든 종교는 결혼하는 팀도 있고 결혼 안 하는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주교나 개신교, 안 그러면 힌두교, 유교 같은 결혼하는 팀이나 안 그러면 불교나 자이나교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독신이 꼭 수행의 100%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조계종만 결혼을 안 하고 조계종이나 보문종이나 몇몇 종단들만 결혼 안 하고 대부분 지금 한국 불교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티베트나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한다라고 보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율장을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이 꼭 필수냐와 관련된 수제나 비구 율장을 처음 딱 열면 율장 금손데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딱 열면 귀가 쫑긋 열리는데요. 성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음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수제나 비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돈이 많은 집 외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결혼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는데 부처님을 따라서 혼자서 출가한 거예요. 근데 인도법에는 뭐가 있냐면 여성은 호구로 안 봐요.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로 안 봐요. 그래서 가산이 정몰하고 이렇게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기근이 들어서 3개월 동안 장신 원래 속가가 부자니까 그 앞에서 탁발을 하면서 자기 아는 도반 스님들까지 다 데려가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국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걸리면 우리는 다 가산이 정몰되고 우리는 나하고 네 마누라는 거리로 나앉게 된다. 네가 뭔가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남겨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이게 진짜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률 불소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진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위니까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지 조항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그 자체가 문제고 그걸 통해서 수행력이 끊어진다면 그러면 소급조항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소급조항도 율장에 있습니까? 술장에 있습니다. 오역제 같은 건 소급조항이에요. 그래서 불소급 조항이라는 자체는 이거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거지 수행 자체를 끊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전제 조건은 아니다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나가면 제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결혼관의 변화가 특히 여성들에게서도 두드러진 것 같은데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도 여성들한테 더 많고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이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게 이제 이 가족 제도의 변화라는 이제 차원에서 좀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가족 제도도 이제 사회 변화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옛날에는 뭐 부족과 부족 간의 약속, 그다음에 가문과 가문의 약속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되는 건데 지금 현대 사회가 어쨌든 개인화 그렇죠. 되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이것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혼 혹은 가족 제도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돼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까처럼 집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가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결혼을 하겠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아까 10월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거니까. 예. 예전에는 결혼만 못해도 그게 원한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총각을 광부, 그러니까는 공허하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쓸쓸한 남자, 그 다음에 노처녀 남자? 같은 경우는 원녀, 그러니까 원한이 쌓인 결혼을 못해서 원한이
쌓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수였던 사회인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때는 주기적으로 노처녀와 노총각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혼을 시켜주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지방관이 이제 책임을 묻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사실 여기에 얽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시켜야만 노동 생산력이 계속 늘어나고 생산 인구들이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그게 한 가지 실질적인 이유고 6.25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는 결혼을 안 시키거나 그러니까 불교를 계속 문제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기본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중서 한나라 때 전환시대 때 한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춘추벌로를 보면 원한 쌓인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기상재해나 이런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천벌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서 너무 그게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해서 꽉 눌려 있으면 그게 하늘의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방관이나 임금들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야말로 사회적 문제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걸 동중서의 천인상설, 천인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아무튼 원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특이한 거는 자발적인 비혼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발적인 비혼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으니까 비자발적 비혼은 사실은 그것도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한이 축적돼서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 뭐 소개해 예. 주실 영화가 하나 있으시다고요? 요새 가장 핫한 영화이자 책이죠. 82년생 김지영인가? 예. 예. 소설 원작부터 보면은 이제 아이 때부터 남녀 차별을 경험하는 것들을 쭉 굉장히 담담한 필체로 적어냈대요 작가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또 이제 영화로 그대로 옮겼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때 뭐 그래서 결혼해서도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 그다음에 엄마로 뭐 이제 그 시월드와 관계 속에서 며느리로서 이제 살아가는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해 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나는 미국, 언니는? 너 닮은 애면 진짜 이쁘겠다. 아, 됐어, 우울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82년생 김지영.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 나 다시 일하는 거 싫어? 나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것도 괴로운데 네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 하는 거 나 못 봐. 지영아. 지영이 맞지? 뭔 소리야? 하지만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당신과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이 페미니즘 영화네요. 한마디로. 페미니즘으로 보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삶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감해줘야 되는 영화인 거지, 이거를 편가르기 하는 영화라 만들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책하고 좀 많이 영화하고 달라졌는데 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쉬워진 바람에 그 시각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작동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런 가정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단한 일이고, 육아를 하는 것도 자기 경력 단절이라든가 자아 실현에서 불리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적합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판단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 자체를 다 매도하는 것은 그렇고, 저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많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비혼율이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사실 지금 그 공유의 역할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유는 이제 가정주부로서 전업주부로서의 이제 김지영의 삶을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제 끌어안고 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그 시댁 가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여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군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그 같아요. 차이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좀 나이만 나서 아직 미혼인 여자 후배들 보면 뭐 위로이기도 하지만 진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여성이 손해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여자가 손해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하고 결혼해서 그만뒀는데, 여하튼 간에 애도 여자가 낳아야 되고 집안 그 가사 노동도 여자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티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거 뭐 잘해야 그냥 본전이고 안 하면 금방 티가 나고. 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여성이 손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반대인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은 물론이겠죠. 남자가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 변호사님 제가 세대하고 얘기할 때 약간 제가 그렇게 여기가 그렇게 해왔어요. 작은 참 맞아 진짜. 이제 우리는 이제 집사람 교사 생활을 해서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람에 비해서 제가 시간 여유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노동, 밥하고 뭐 설거지, 청소 이걸 전적으로 제가 이제 육아도 거의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뭐 제가 꼭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개인화 너무 개인적으로 돼버리면 이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에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데 대한 이제 책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내가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페미니즘의 차원이 아니라 이 일종의 이렇게 그 도덕적 책임 이런 걸로 이제 저는 했어요. 예. 아니 저는 개인의 자유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 개인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출산율이라든지 안 그러면 결혼의 문제, 결혼이 뭐 출산율하고도 직결되죠. 그렇죠. 예. 꼭 결혼을 전제로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대체로 결혼과 관련해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는 좀 더 남이라고 하는 부분,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운 데 비해서 현대에는 자기 개인을 내세우는 쪽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저는 유승무 선생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자적 중심적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이 조금 더 양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울리 백 같은 사람이 이제 위험 사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부 다 현대 사회 개인화되잖아요. 개인화되니까 공통의 문제, 그 이제 구조적 무책임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통이 해결해야 될 이게 이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 무책임성의 문제가 바로 이제 위험 사회로 이제 가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인데, 저는 한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각각이 전부 자아 실현, 자기 가치 다 자기 자유 중요하지만,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통의 뭔가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 이제 함께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공동의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개인의 자유 실현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전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이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남성들도 결혼이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버지상이 키즈 카페에서
졸고 있는 남성. 아까 저 82년생 김지영이 나온 공유가 그런 스타일인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가장도 참 남성 가장들도 고단하죠. 피곤하고 그 어떤 책임을 지는 남성 가장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남성들이 비혼을 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네. 뭐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할 때부터 이미 그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결혼 비용 그다음에 나중에 집장만 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 건 분명하니까. 그리고 또 뭐 아이 키우는데 사실 그 출산율 낮아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육아와 관련돼 있는 그렇죠. 비용들 특히 비용과 육아뿐만 시간이죠. 아니라 이제 교육 비용까지 따지면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고 부인이 소아과 의사세요. 두 분이 벌어서 60%가 70%를 아이들 자녀가 3명이었는데 세 아이 교육비로 쓴대요. 그렇겠죠. 그럴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이게 교육 부담이라고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사실은 되게 크고 그다음에 아까 유승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불안 문제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고용이 좀 안정적이면 버텨나가겠는데 고용 자체도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남자들한테 요구되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부장적인 그런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키즈 카페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버지,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는 배려심 많고 좀 평등한 배우자.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그런 사위. 사실 이제 사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든든한 자식. 이 역할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역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이 동시에 부과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한 압력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평균 결혼 비용이 아까도 부시아래 봤지만 2억 3천만 원이라는 건데 이건 되게 뭐 집 구하는 뭐 전월세 비용. 전월세 비용이죠. 네, 전월세 비용이고. 근데 엄청납니다. 사실 또 거기에 네. 맞춰서 또 이제 여성은 또 이제 가진 살림살이들을 채워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20, 30대가 그 월급 모아가지고 2억 3천만 원을 모은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하죠. 아니 특별한 사람 근데 아니면. 부모님이 대부분 이렇게 조금 그럴 수밖에 결혼 없는 비용을 거죠. 많이 네.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결혼을 꼭 당신들의 노후가 권장하기도 심각해져요. 쉽지가 않은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들 노후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러다 보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반출생주의라고. 반출세. 예, 그러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냐? 그런 이제 반출생주의 얘기도 나오고, 뭐 인도는 실제로 그래서 부모를 고소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반출생주의가 이걸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내 아이한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줄 수 없어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안 낳는 문제,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 버리면 결혼을 안 하면 아이를 출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라고 하면서 비혼으로 연결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씩 다 같이 얽혀 있는 거죠. 인간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누구든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죠.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다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그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요.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한 것인데 이상적인 남편상이 있는데요. 키가 177cm에 연소득 4,900만 원을 벌고 자산은 2억 7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4년제 대졸 남성으로 나타났는데 뭐 저희는 키에서 지금 스님은 되시죠? 그래서 장래 결혼하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상적인 아내는 키가 약 164cm에 연소득이 4,200만 원 연봉이겠죠. 자산은 약 1억 8천만 원 가진 4년제 대졸 여성. 참 눈들이 높습니다. 그죠?
아니 조건이 전제가 네. 된다는 게 예전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 결혼과 관련해서 재물을 따지는 건 오랑캐법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조건을 건다는 자체가 결혼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는 생각은 해요. 만약에 진짜 좋으면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는 꼭 결혼 문제만 아니고 취미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박 교수님 그 예. 비혼주의자들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가족이 과연 뭔가라는 어떤 의문, 물음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제 뭐 유교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4인 가구 그렇죠. 기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가족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뭐 가족의 형태는 전에 유승 선생님 논문도 쓰신 적이 있으시지만 이제 굉장히 다양화됐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족의 형태의 다양성 못지않게 이제 중요해지는 것들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바뀌는 건데, 이제 예전에 가족은 울타리이고 둥지였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존재의 어떤 사회적 기반이 이제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올가미, 불례 이런 걸로 이제 가족의 의미가 좀 많이 바뀐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혼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기제가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는 얘기가 뭐냐면 나답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다운 나를 찾고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비혼을 이제 시대적인 어떤 흐름으로 끌고 오는 중요한 어떤 단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뭐 5천 년 역사, 뭐 수만 년 역사를 봐도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혼인이라는 게 그동안 당연시대화 어떤 그쵸, 예.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여튼 이 시점에서 비혼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되는 게 일시적 현상은 아닌 것 같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여튼 어떤 가족 형태가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쪽은 과도기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무조건 결혼해라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가족 제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기능을 하거든요. 아까 구성원을 재생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뭐 교육, 경제적 지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일단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도 형태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비혼 이런 추세까지 가면 과연 제도로서의 가족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아니면 단절이냐 이거 정말. 그래서 가족 제도가 완전히 없어질 경우에 이게 아까 성통제 같은 게 이제 가족 제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둘이 딱 묶어놓고 너 둘이 한평생 해결해. 이 엄청난 해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유방임으로 처리가 되면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이 가족 제도가 하는 이 기능들이 사라질 때 주는 사회적 부담, 이게 굉장히 커지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할 테고, 그래서 예컨대 뭐 이렇게 아까 프랑스라든지 북구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막 애를 이제 낳아서 그 애들을 뒷받침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이제 또 폭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가족 제도가 단절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부정적인 효과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비상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출산율 적어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릴 가능성, 이게 그렇죠. 충분히 보여지는 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따라 나오는 문제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만 낳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혼모 그렇죠. 문제가 사생아가 나올 되는 수 거죠. 네, 그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애만 하는데 정말 이제 의도치 않게 임신이 됐을 경우에
아이를 낳게 되는 불행해지죠. 아이를 낳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또 심각한 가정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지금 뭐니 해도 이제 우리나라 그 가족제도에 관한 기본법이 민법이거든요. 민법이 있고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예,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은 지금 뭐 제정된 지가 10년도 안 됐으니까 그 논외로 하더라도 민법 중에서 가족법이라는 게 민법 안에 이제 어떤 편이거든요. 한 편인데 그 가족법이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친족법하고 상속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혼인제도를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게 전혀 지금 법률에 그렇죠. 반영이 안 돼요. 법률적으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건지도 정말 아주 고민스러운 일인데 또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실혼이나 비혼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뭐 연금, 고용, 의료, 그렇죠. 뭐 금융복지 다 권리의 제약이 있습니다. 네. 뭐 하다못해 뭐 주택임대차나 분양,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까지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부성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의 781조 1항을 보면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단서가 있죠. 혼인신고시입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혼인시예요. 근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부성주의 원칙에 대해서 자녀가 출생할 때 부모가 협의하면 성과 본을 모계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70%가 동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건 자녀 출생시입니다. 근데 법률에는 지금 혼인신고 시에만 그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 시에 한번 결정을 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변동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좀 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출생신고 시에 만약에 그걸 모성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원의 판결을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결혼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비혼자가 많다는 거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우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그걸 있다는 거죠.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 비혼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이.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잃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익보다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은 결국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숙명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스님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비혼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또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무혼주의자인데 무슨 해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 교과서 배울 때 석고상절 얘기 있거든요. 저는 그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게 이제 선해하고 구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연등불 시절 이야기. 그때 이제 구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꽃을 주는 대가로 우리는 결혼했으면 좋겠어. 다음 생에. 그러니까 선해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 결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출가할 때 네가 막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결혼해 줄게. 사실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노?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이랬는데 인도에 실제로 그런 식의 문화가 존재하죠. 그게 이제 사주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습기, 가주기, 그 다음에 임서기, 범행기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때 지금도 자인학교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실현과 더불어서 결혼의 문제가 크게 중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비혼만 있지 말고 출가를 해서 자신을 좀 찾아라. 그리고 출가는 재밌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진정한 욜로는 출가입니다. 그 비혼인 경우들이 대체로 1인 가구인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 1인 가구의 경우에 종교활동 비율하고 그다음에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다른 뭐 다인 가구들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공유해주고 있는 시간을 내가 이제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 활동에 이제 쓸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온전히 자기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 쉐어하우스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사찰이 그 1인 가구 구성원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면 그러니까 좀 이 불자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경전에 이제 불교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건강 가정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이제 일부 일처제에 바람직하고 그래서 음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방 예견을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쌍무 관계, 부부 간의 쌍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그걸 종합해 보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혹은 또 가족 제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가족이 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사회에 좀 바람직한 이제 불교적 시각은 어쨌든 가족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건강가족 뭐 지원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자꾸 법제화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건 가족이 건강해질 때 구성원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불교 입장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지금도 뭐 절에 아마 많은 신도들이 상담하러 오는 게 주로 가정 문제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 경전에 근거해서 이제 대답을 해줄 텐데 결국은 이제 저는 건강 가정을 유지하는 게 불교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말씀이 저는 100% 동의하고요. 논어에 보면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서야 도가 생한다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에 확실할 때 응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지금 건강한 가족이라는 개념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항상 뭐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해서 제일 잘한 거는 하여튼 우리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걔네들 커나가는 거, 걔네들한테 하여튼 행복한 삶을 주는 거, 이게 제일 잘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제도 속에서는 우리가 비혼을 해서 그렇게 혼외자로 걔네들을 낳는 것보단 그래도 결혼해서 하여튼 건강한 가정을 이뤄서 이 제도권 안에서 잘 커나가게 하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 비혼주의자들께 혼인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도록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태어난 아이 그 자체가 행복한 존재로 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비혼이라도 아이는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때 그 비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비혼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좀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른바 이제 서구의 이런 그 방식 지원 방식들인데 저는 뭐 예컨대 성소수자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아까처럼 일부 다처, 다부 일처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성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추세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지원해서 아까처럼 가족 제도도 유지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능도 하고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다시 뭐 출산율도 늘어나고 어쩌면 또 아까 이제 지금 뭐 아까 이제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들이 저거 하지만 뭐 같이 산다 불청인가 뭐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같이 사는 것이 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또 아까 다양한 다문화 가정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데 다양한 가정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다 보여줘서 그런 방식으로도 가정을 꾸리고 이루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비혼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결혼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뭐 빠르게 변한다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시청자들께서도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뭐 과거의 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뭐 이런 좀 큰 시각에서 이 현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붓다 인사이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